뉴욕시는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제외시킬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몰려든 보로는 퀸즈보로로 확인됐습니다. 3시간마다 뉴요커 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4세 여성이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밀려드는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한 뉴욕시가 40년 넘게 시행되어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제외시킬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이 쉘터 등 보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에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로 뉴욕시의 난민 등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습니다.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난민 위기가 가중되자 뉴욕시는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피난처 권리 조례로 뉴욕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며 수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쉘터와 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5일 150명의 방위군을 추가 투입해 난민 위기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200명의 방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뉴욕시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몰려든 보로는 퀸즈보로로 확인됐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 집계 결과 2023 회계연도 시작부터 지난 8월까지 난민 신청자 중 자신의 주거지를 퀸즈 카운티라고 기재한 사람이 39,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브루클린이 36,57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브롱스는 약 19,000명, 맨하탄은 16,000명 등이었으며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2,400여 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난민 임시수용센터로 지정된 브롱스의 맨하탄 컬리지 앞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난민 권리 옹호를 반영하는 친이민단체 회원들이 찬반 시위를 벌여 물리적 충돌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 등은 난민들보다 노숙자 수용시설에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며 미국 예산을 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이민단체들은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이며 이민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마다 뉴요커 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1년 만에 12%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보건국은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애쉬윈 바산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약물 중독은 매 3시간마다 뉴욕 시민 1명을 죽이고 있으며 우리 시와 국가의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뉴욕시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3,026명으로 2021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발생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의 81%는 모르핀보다 50에서 100배 강한 약물인 펜타닐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뉴욕 주민들은 날록손을 휴대하고 약물 사용에 관해 공개적이고 선입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약물 단독 사용을 피하고 모든 약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사우스 브롱스 지역 주민들, 특히 크로토나 트레몬트, 헌츠포인트 모트헤이븐, 하이브리지 지역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약물 과다 복용 사망률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흑인들의 과다 복용률이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망의 약 60%는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발생했고 16%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24세 여성이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4일 오전 3시 25분경 14번가 유니언 스퀘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두운 피부의 40대 추정 남성은 북쪽 N 열차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가해자는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넣고 그녀의 중요 부위를 만지며 땅바닥에 강하게 쓰러뜨려 플랫폼에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성폭행을 가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이 그녀를 도우러 다가오자 가해 남성은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끔찍한 공격을 가한 용의자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어두운 피부의 남성으로 약 40세로 추정이 되며 키는 약 6피트,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입니다. 9.11 테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뉴욕시 소방관과 구조대원이 테러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관 등과 맞먹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은퇴한 직원 2명이 9.11 테러가 유발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당시 응급구조원으로 활동했던 올해 67세의 힐다 바니타는 지난 20일 암으로, 올해 71세의 로버트 풀코는 폐섬유증으로 지난 23일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방국은 이에 따라 9.11 테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관과 구조대원이 343명으로 이는 테러 당일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과 구조대원과 같은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라 캐버나 뉴욕 소방국장은 테러 당일 하루에 우리는 영웅 343명을 잃었고 오늘까지 343명을 추가로 떠나 보냈다며 뉴욕 소방국은 이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국은 9.11 테러로 현장에 출동한 직원 중 11,000명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중 3,500명이 암 환자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토론회 참석자가 7명으로 최종 확정됐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을 선언해 하나마나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2차 토론회 참석 자격을 획득한 후보는 모두 7명이며 내일 오후 9시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2차 토론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토론회 참석 후보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 미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팀 스콧 상원 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고 1차 토론에 참석했던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는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개인 기부자 5만 명 확보, 최소 2개 이상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3%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경합주로 예상되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파업 중인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을 만나며 특히 토론회와 같은 시간에 대규모 유세를 하는 등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시건주를 방문, 새몰이에 나섬으로써 두 거물이 하루 차이로 미시건에서 기세 싸움을 펼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닷새 앞으로 다가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 마련에 나섰지만 만약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연방 하원이 이를 즉각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수뇌부는 임시 예산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이 강력하게 반대, 폐기가 확실시됩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현재 몇몇 의원이 질병과 육아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의결 정족수가 낮아짐으로써 한 명만 반대해도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회가 이달 내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관련 법안은 12개로 현재 1개만 통과됐으며 메카시 하원 의장은 남은 11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4개 법안만으로는 셧다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경파는 메카시 의장의 해임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어 메카시 의장이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자신의 의장직을 위협받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공화당 온건파들은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심사 배제 청원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다음 달 초 셧다운 된다면 매주 0.15%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 말까지 정규 예산안과 임시 예산안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경제에 직간접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정부 셧다운의 영향은 기간과 범위에 따라 다르다며 연방정부가 국내 총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7% 정도이며 연방정부의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셧다운 기간 중 상당수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도급 계약직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다며 2014년 셧다운 때 한 달간 공무원 40만 명이 사실상 무직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 때는 2018년 3분기 GDP의 0.1%포인트 하락, 2019년 1분기 0.3%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공무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들의 출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22년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이 한인인 미국 내 신생아가 16,4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모두가 한인인 경우가 6,055명, 어머니만 한인인 경우가 6,521명, 아버지가 한인인 경우가 3,8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보다 0.3% 줄어든 것이며 7년 전인 2016년보다는 17.9%가 급감한 것입니다. 한인 신생아는 2016년에는 19,991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지만 매년 약 1,000명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한인인 경우는 2021년보다 0.2%, 7년 전인 2016년보다는 무려 27.7%가 급감했으며 이는 한인들이 타인종 간의 결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 전체 신생아는 2020년 361만 3천여 명에서 2021년 366만 5천여 명, 2022년 366만 7천여 명으로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난 7월 세계 교역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이 발표한 세계 무역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세계 무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줄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도 세계 교역량이 2.4% 줄어든 데 이어서 두 달째 연속 감소한 것으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됩니다. 7월 세계 무역 규모는 지난 6월과 비교해도 0.6% 줄었습니다. 이는 중국 무역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7월 중국 무역은 수입이 5.2%, 수출이 2.9% 각각 줄었습니다. 또 일본을 제외한 선진 아시아 국가도 수입이 5.2% 줄었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 국가의 수출도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수입과 수출이 각각 1.9%, 1.2%씩 늘었고 일본도 수입과 수출이 1.7%와 1.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은 수입은 0.3% 증가한 반면 수출은 0.9% 감소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8명의 저축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부유층 20%만이 저축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가계 재정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부유층인 소득 상위 5분의 1만이 현금 저축이 코로나19 때보다 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에 해당하는 그룹인 40%는 지난 2분기에 현금 저축액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간 줄었고 나머지 하위 40%는 같은 기간 예금이 8% 감소했습니다. 즉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올해 6월 기준 은행 예금과 기타 유동 자산이 지난 2020년 3월보다 줄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위축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준은 가계 순 자산이 지난 2분기에 약 5조 5천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부유층의 주식 보유 평가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부유층을 제외한 미국인 80%의 예금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소비력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그 동력이 모두 소진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커네티컷에 위치한 모이건선이 6년 연속으로 USA Today 10 Best Leaders Choice Awards에서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선정됐습니다. 모이건선은 2013년 본 어워즈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카지노 호텔 부문 최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모이건선의 리워드 프로그램인 모벤텀도 최고의 플레이어 클럽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는 월 평균 500만 명의 방문자가 찾는 10best.com에서 올여름 4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이건선의 회장 겸 총책임자 제프 해밀턴은 6년 연속 수상의 영광이라며 최고의 대접, 세계적 수준의 편의시설 자신들만의 수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이건선의 스카이타워와 얼스타워는 도합 약 1,600개의 넓고 우아한 객실과 200개 이상의 스위트룸을 제공합니다. 모이건선의 모든 투숙객은 2개의 피트니스 센터, 룸서비스, 수영장, 카바나 대여를 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 템스강의 탁 트인 전망, 시그니처 스파앤살롱인 만다라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이건의 무료 리워드 프로그램인 모벤텀은 곧 10주년을 맞이해 10월 특별 할인과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이건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중의 하나인 라이레이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전국 2,100여 개 매장 중 4,500개를 폐쇄하는 등 파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력과 경력 등의 조작과 사기 혐의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 의원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러시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무인기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결연히 반대하며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문자녀 특례 입학 등이 폐지되면 하버드대 신입생 중 아시안 학생의 비중이 7%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하버드대 교지 크림슨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래퍼시 아파트에서 37세 여성과 14세 딸, 애완견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불경기 속의 물가 상승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7%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BS 헬스와 헬스볼 조사 결과 미국 성인 5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